2018년 9월 20일 어느 늦은 오후 경남 거제 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동네 분식집 여자 사장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분식집 사장의 전화를 받고 이 분식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대충 저녁 7시쯤.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분식집 벽 쪽에 의자에 아이들 셋이 쪼르르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일단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쓰나 지켜보면서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쓴 글을 읽던 사장님이 민준이 아빠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민준이 아버님, 민준이한테 때려도 되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민준이의 뺨을 내리친 사장님은 그대로 서너 대 뺨을 더 내리치고 발길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게 자기 아이를 때리는데 부모들이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경찰이 문득 궁금한 거죠. 아니 3시간이 넘게 아이를 때리는데 그걸 왜 그냥 보기만 하고 말리질 않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날 아이들이 쓴 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이 종이에 적은 건 뭘까요? 대체 뭘 적었길래 분식집 사장님이 이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때리고 또 아이들의 부모는 이 분식집 사장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걸까요? 저희는 어렵게 분식집 폭행 사건의 가해자죠. 아이들을 때린 송선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거제도에 학교 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인격이란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무차별하게 다 이 애들을 깔아뭉개고 발목해버렸잖아요. 대한민국 부모님이 과연 그랬니 하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과연 멸치에 있을 거냐고. 제가 아이들의 분식집에서 썼던 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욕을 했다. 장난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뒤로 한 채 용환이를 괴롭혔습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쓴 글을 읽고 놀란 눈치였대요. 그리고 곧바로 용환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또 본인들도 자필로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가 용환이랑 싸우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용환이 어머니의 뜻대로 법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또 기태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피가 말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그땐 제가 제 아들을 경찰에 데리고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해자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었대요. 그런데 용환의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이 아이들이 아마도 한두 번 용환이를 괴롭혔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 감이 온 거죠. 그리고 이 분식집 폭행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그날도 계약 부흥회라는 교회 내 행사가 있어서 용환이 엄마는 아들과 함께 오전 일찍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도착해서 용환이 엄마는 2층 교육실로 가고 또 용환이는 고등부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지났을까? 용환이가 엄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환이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불편하고 힘들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용환이 목에 누군가 칼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목 중앙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른하고 이제 청구는 같이 동으로 들은 얘기였거든요. 거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랑 문수가 이쪽에 있는데 막 이제 손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것들이 장난치는가 싶어서. 어머니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차분하게 사이좋게 놀라고 했더니 얘들아. 네? 장난하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기태가 예의 바르게 네 이모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뭔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냥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우리 이 허벅지를 자꾸 삐틀고 있고 아프니까 좀 놔달라 이런 모습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 둘의 모습을 보고 그냥 팔을 비트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들의 성기를 비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뭔가 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석연치 않았겠죠. 그런데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중간에 엄마를 찾아왔을 때도 예배를 드리던 때도 아들 용환의 표정이 줄곧 어두웠으니까 엄마는 용환이가 오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평소 들어오는 시간이 돼도 아들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한 밤 10시쯤 용환이가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핸드폰은 왜 안 바꾸어? 그때도 뭔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아들을 다그치게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의 반응에 더 놀랍니다. 화를 버럭 내더래요. 생전 그런 적 없던 아들이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막 울더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한테 기절당했다고 이랬거든요. 기절? 이렇게 목 졸라가지고 이 당하는 거 진짜 기절? 그러니까 제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절했을 때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답니다. 대체 이 애들이 어떻게 했길래 용환이는 그 순간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걸까? 그날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이 떨어진 장소를 비추고 있던 CCTV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용환이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2018년 8월 19일 12시 19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유치부 건물 로비 뒤로 걸어가는 무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친구의 팔에 목이 감긴 채 걷는 아이가 용환이의 목에 오른팔을 감고 있는 친구가 민준입니다. 근데 갑자기 민준이가 용환이 목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용환이가 민준이 팔에 매달려요. 그런데도 목을 더 강하게 조릅니다. 그리고 용환이는 숨이 막힌 듯 괴로워하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용환이를 목을 잡은 채 한 바퀴 돌리면서 같이 바닥에 쓰러져요. 잠시 후 민준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만 용환이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때 용환이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던데요. 뭐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숨이 멈춰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때뿐만이 아니고 맞으면서 하느님 도와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돼요. 그게 500번도 1000번도 넘게 지만은 하느님의 지편 아니라고 죄를 벌리는 거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애들 폭력은 더 가했고 더 잔인했고. 용환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타겟이 된 거냐고요. 그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그 애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괴롭히라면은 때리고 뭐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지금 가해자들 그런 것 같아요. 그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용환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 뭘까요? 용환이 엄마가 학폭위에 사건을 접수하고 기태가 사과를 한다고 용환이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발도 갈고데 그냥 우리랑 안 좋은 생각이 있어. 해봤다. 근데 왜? 안 해봤다. 그치? 너네랑 안 좋지? 나 안 지내도 니네는 그런다이라. 니는 나한테만 지라는지 이러는데. 예를 들어 봐봐. 그 나뭇잎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면서 툭툭 치잖아. 근데 나뭇잎은 또 말 못난다 이가. 근데 말 주제에 말을 할 줄 안다 생각해봐. 아씨. 시지 말라고 이러면 뭐 안 칠까 이가. 니는 사람이다 이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기태의 말은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은 용환이 네 잘못이라는 거죠.
그즘 민준이도 비슷한 얘기를 용환이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난칠 때 용환이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납득이 가십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친구를 왜 괴롭혔냐, 왜 때렸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제각각이랍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용환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네. 당한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화법에 우리가 말리면 안 되겠습니다. 용환이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용환이의 어머니를 강금 폭행으로 맞고소했고요. 사랑하고 사랑했던 저의 초다이를 잃었던 무능한 엄마입니다. 2012년 9월 18일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엄마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며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던 엄마 은수 씨. 창밖에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가 부산해졌습니다. 지수야, 밖에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무슨 일 있나 봐.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밖에 나가보고 싶었다는 은수 씨. 그 사이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도착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은수 씨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 보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던 사람, 아들 승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야 어겠던 아닐 거야 아니야 억장이 하는데 사진을 찍더라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왜 그때 미치지 않았을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들 승재가 투신을 한 겁니다. 승재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1시간 전에 승재랑 같이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해 먹었거든요. 잘 먹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승재는 늘 엄마에게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힘들지? 아니, 우리 아들인데 뭐가 힘들어? 에이, 어깨 안마 서비스. 평소와 다름없이 많이 웃어주던 그날의 승재. 우리 아들 여잔데. 아이고, 당연히 여자죠. 승재야, 10시야. 준비해서 과외 가야지. 응, 엄마. 응? 늦은 밤 과외 시간에 맞춰 서둘러 나가면서도 엄마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과외를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야 되는데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그러지. 현관문 닫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한쪽 눈 감으면 윙크를 웃으며 윙크를 싹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모습이. 그랬던 승재가 아파트 단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있었던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승재는 아파트 23층과 24층 사이 비상창문을 통해서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아파트 1층에 있던 장독대가 깨져서 큰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온 경비원이 승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승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승재가 투신 당시 손에 꼭 쥐고 있던 뭔가를 발견합니다. 승재가 남긴 종이 한 장. 승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종이입니다. 승재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뭐였을까요? 엄마, 유서는 내 핸드폰에 있어. 핸드폰은 책상 오른쪽 서랍에 있어. 승재의 유서에 적힌 투신의 이유 1번 흑역사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때는 승재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학년 새학기 다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맞이하게 되는 때잖아요. 승재도 그랬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올해는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생길까 기대로 막 가득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장난을 걸어오는 거예요. 대뜸 별명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별명이 뭐였냐? 매직 팬티입니다. 여기서도 괴롭힘의 시작은 별명이네요. 네, 승재는 싫어했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보고 울기도 하고 선생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가해 학생을 혼냅니다. 야, 매직 팬티. 이 때문에 반성문 쓰고 왔잖아. 매직 팬티. 하지 마. 왜? 매직 팬티라고 부르는데.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마. 하지 마. 참다 못한 승재가 하지 마. 가위를 들고 친구들을 위협했어요. 아이씨. 야, 찌르게? 찔러봐. 어? 찔러보라고. 하지만 승재는 가위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황당해요. 찔러봐. 매직 팬티. 이게 승재가 유서에 적은 중학교 시절의 흑역사예요. 자기가 친구를 향해 가위를 든 거, 이거를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경마저 통하지 않았었던 이 기억. 승재는 이날의 기억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꾹 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번 학기만 참자. 이번 해만 참자. 그렇게 견뎌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웬걸요. 가위를 들었던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놀리던 한 학생과 고등학교에 와서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야, 매직 팬티. 야, 오랜만이다. 어? 야, 알잖아, 매직 팬티. 알지. 야, 얘가 누구였는지 아냐? 누구였는데? 내가 매직 팬티였어, 씨. 승재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흑역사를 새로 사귄 고등학교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또 이 친구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승재를 괴롭혔냐면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발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다. Hey brother, 너의 용기를 보여줘. 이런 비아냥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종이를 뭉쳐서 뒤통수에 던지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머리를 툭 치거나 컵에 든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잠깐 승재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 책상 의자에 이 본드를 발라놓기도 하고요. 그냥 정말 잠시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던 거예요. 자,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승재가 그중에서 제일로 괴로워했던 건 공놀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온다. 공을 가지고 있다가 승재가 교실에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을 던졌어요. 나이스! 하지 말라는 승재의 짜증에도 그들만의 승재 맞추기 공놀이를 한 거죠. 공 좀 갖다 줘. 그리고는 꼭 그 공을 승재에게 주워달라고 했답니다. 아 승재, 지금 나 치려고 한 거야? 승재를 구경거리로 삼는 승재 맞추기 공놀이는 매일같이 계속됐어요. 아, 팔이 안 닿는다. 매일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할 거 없이 틈만 날 때마다 무려 넉 달 넘게 이걸 했다는데 일단은 뭐 친구끼리 장난이다 뭐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그저 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놀이. 승재가 떠난 지 올해로 11년째인데 엄마가 아직도 이 아들의 유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비겁하지만 정말 아직도 못 보겠어요. 우리 가 착해 빠져서 괜히 친구를 용서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못 보겠어요. 그거는 못되지.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승재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엄마에게 당부했던 그 마지막 말을 세상에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 유서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승재처럼 슬픈 일을 겪는 친구가 없으면 하는 어머님의 바람 때문입니다. 자, 이게 그 유서인데 한번. 승재의 유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은 미안합니다. 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너무 슬퍼 마시고 그냥 아들이 여행 떠났다고 해. 여행. 위험을 알아차렸지만 늦었더라고. 아들 원망해도 돼. 미워해도 돼. 나 이기적인 놈이니까. 근데 이것만은 보내고 싶어.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엄마, 내가 글 썼겠지만 미안해하지 마. 3년 동안 버텼으면 많이 버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날 내모은 애들도 그냥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난 엄마가 사회복지사가 되셔서 나 같은 애들을 구해줘. 이기적이지만 그래줬으면 좋겠어. 슬퍼해도 좋아. 하지만 가정이 붕괴될 때까지 슬퍼하지 말아줘, 제발. 그럼 나 슬퍼. 가고 나서도 장례식은 조촐하게 해. 내 친구들이 빛내줄 테니까 말이야. 알았지? 내 말 듣기다. 안녕인, 내 부모님, 또 지수도. 저는 아까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약간 이게 눈물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또 이걸 읽어보니까 용서를 하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생각인지. 승재한테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 6살 차이 여동생을 엄청 아껴서 자기 가진 거 다 주고 그랬던 친구래요. 끔찍이 아끼고. 근데 그런 동생한테도 남긴 게 있네요.
동생에게 지수야, 오빠야. 오빠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오빠는 이제 여행 갈 거야. 오빠 돈 4,000원 가져가고 오빠 친구가 돈 줄 거야. 그거 오빠 돈인데 가져가. 오빠 먼저 갈게. 안녕. 지수에게. 소중한 오빠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승재가 남긴 말을 이제 아셨을 텐데 엄마가 예상한 대로 승재는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자 그럽니다. 그걸 예상하고 11년 동안이나 유서를 읽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유서의 내용을 이제 아셨겠죠. 그렇지만 이 승재의 마지막 부탁을 나는 못 들어주겠다. 들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얘기한 거제 학교 폭력 사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분식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 9월 1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부터는 용환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용환이 엄마를 맞고소를 하면서까지 이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참고로 아셔야 할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조치까지 있어요. 용환이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박기태라는 이 친구가 조치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민주는 봉사활동 2주, 유지환, 박태우는 법적 결과를 보고 처벌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이 가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아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해 보면요.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기록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보면 어떤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다투고 있는 동안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청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전학을 안 가도 됩니다. 최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늦추고 그 사이에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깨끗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학교폭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피해 학생들은요,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했던 행동인데 그냥 뭐 그 정도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꼭 이렇게 성인이 된 지금에까지 과거 이야기를 끌고 나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야겠냐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때 처벌 다 받았고 반성했으니 용서해줘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